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친구 할머니가 산속에서 만났던 액취. 친구 할머니께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하시는데요. 지금은 주변에 많이 보이는 게 교회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에 비해 교회 숫자도 적었고 친구 할머니께서 사시던 곳이 외진 곳이라서 교회를 가려면 읍내까지 가야 되는데 걸어서 산길을 지나가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일마다 오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새벽밥을 지어 먹고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할머니가 20대 후반, 30대 초반, 대충 그쯤 되는 연세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남편분에게 같이 가자고 해도 남편분은 교회에 안 다니셔서 어쩔 수 없이 혼자 다니셨다고 하네요. 아무튼 할머니께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일찍 집을 나섰는데 겨울이라 그런지 해가 뜨지 않아서 주위가 어둑어둑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교회에 가기 위해서 산길을 걸어가고 계신데 매주 다니던 길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적막하고 음산했다고 합니다. 한참 산을 넘어가시던 할머니께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드니 혼자 걷는 게 무서우셔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으니깐 사람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걸으셨다네요. 한참 걷고 있는데 뒤에서 분명히 인기척은 안 났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셨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저 멀리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더랍니다. 보통 어두컴컴한 산길에서 뒤따라오는 남자를 만나면 무서운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할머니께서는 사람이다라는 생각만으로 반가운 기분에 든든하게 갈 길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 남자를 뒤로 한 채 길을 걷던 할머니께서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뒤를 돌아보셨는데 조금 전에 봤던 남자의 걸음걸이가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대충 돌아본 거라 정확하게는 보지 못했지만 왠지 걸음걸이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답니다. 그래서 다시 살짝 뒤를 돌아보니 확실히 그 남자의 걸음걸이는 이상하더랍니다. 그리고 보통 남자의 걸음 속도라면 여자인 자신을 금방 따라잡을 수도 있는 법인데 너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네요. 그것도 눈에 익지 않은 걸음걸이로 말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잠깐 우두커니 서서 그 남자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자신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그 남자의 걸음걸이는 보통 사람이 걸으면 양발을 번갈아 내디디면서 걸으니까 머리가 좌우로 살짝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그 남자는 머리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다리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좌우로 크게 흔들거렸답니다. 더욱 궁금해진 할머니는 더 자세히 그 남자를 지켜봤는데 그 남자의 정확한 모습이 눈에 들어온 순간 할머니는 숨이 턱 막힐 뻔하셨답니다. 그리고는 정신없이 달리셨다고 합니다. 할머니 눈에 들어온 남자는 눈이 흰자밖에 안 보일 정도로 뒤집혔고 혀는 가슴까지 길게 빠진 상태로 머리가 공중에 떠서 고정되어 있는 느낌에 몸이 좌우로 흔들거리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혀가 좌우로 흔들리고 그러면서 다가오고 있었다네요. 그걸 본 할머니께서는 잠시 숨이 탁 막히셨다가 불현듯 저건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도망치셨다고 합니다. 한참을 도망치시던 할머니께서는 숨이 너무 차서 도저히 달릴 수가 없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직도 쫓아오나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원래 천천히 따라오던 그 남자가 엄청 빠른 속도로 할머니를 쫓아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무서운 것이 할머니가 처음 본 그 모습 그대로 쫓아왔다고 하는데요. 머리는 움직이지 않고 양다리를 심하게 좌우로 흔들거리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길게 빠진 혀도 좌우로 심하게 흔들거리면서 뛰어온다기보단 마치 날아오듯이 쫓아오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을 감고 그 순간부터 계속 주기도문을 외우셨답니다. 한참 동안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날이 밝아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놀란 가슴을 안고 교회로 달려간 할머니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께 교회에 오는 길에 목격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혼자 다시 그쪽 산길을 지나서 집에 갈 수 없겠다고 집까지 동행을 부탁했고 목사님께서는 선뜻 부탁을 들어주셔서 같이 집에 오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지나오셨던 산길, 그 산길 중에서 할머니께서 그 이상한 남자를 처음 목격했던 그 장소쯤 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답니다. 그래서 가보니 밤이라 컴컴했을 때는 잘 안 보였는데 날이 밝아서 돌아간 그곳에는 오래된 큰 고목나무가 있었고
그 고목나무에 누가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던 겁니다. 처음에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 나무 근처로 온 할머니께서는 의도치 않게 그 나무에 매달린 시체를 보셨는데 그 시체는 바로 새벽에 할머니를 쫓아왔던 그 남자였다고 합니다. 목이 매달린 채로 눈을 하얗게 뒤집고 혀가 가슴까지 쭉 빠진 상태에서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에 어떻게 목을 매달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남자가 꽤 높은 곳에 매달려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쉽게 그 남자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라고 하네요. 아무튼 그걸 본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고 목사님께 엎여서 집으로 돌아오셨답니다. 그 이후에 할머니께서는 절대 혼자 그 산길을 지나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친구 할머니의 이야기를 마친 선배 오빠가 여기에 덧붙여서 액기에 대한 설명을 해줬는데 그 오빠의 말로는 액기란 목매달아 죽은 귀신을 말하며 이 액기는 자기가 목매달아 죽은 장소에서 계속 목매달아 죽는 일을 반복하다가 그 장소를 지나는 사람을 홀려서 똑같이 목매달아 죽게 만드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가 목매달아 죽어서 액기가 됐고 때마침 그 길을 지나던 할머니가 그 액기를 만났던 것 같다고 할머니를 홀려서 똑같이 목매달아 죽게 만들려고 했다가 할머니께서 외운 주기도문 덕분인지 아니면 때마침 해가 뜬 덕분인지 해치지 못하고 사라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부자의 이야기. 잘 다듬어진 수염, 깔끔한 스타일, 편안해 보이는 미소. 그는 누가 보아도 성공한 남자처럼 보였다. 다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아직 배우자가 없다는 건데. 그렇기에 75평의 대저택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다. 남자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세요. 그 말을 들은 가정부는 싱긋 미소를 짓더니 꾸벅 인사를 하고 대문 밖을 나섰다. 남자는 가정부가 차려놓은 저녁을 먹으며 쓸쓸함을 TV로 달랬다. 그리고 주위가 완전 어두워질 때쯤 남자는 이제 잘 준비를 하기 위해 샤워를 하던 참이었다. 꽃노래를 흥얼거리며 머리를 감던 중 남자는 소름 끼치는 기분을 느꼈다. 황급히 샤워기로 머리의 거품을 걷어내고 말했다. 혹시 누구 있어요? 이 소름 돋는 감각 누군가 나를 쳐다본 것 같다. 기분 탓인가 생각되어 다시 눈을 감고 머리를 감으려 하지만 눈을 감으면 누군가 자신을 덮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어두컴컴한 복도. 소름 돋게 조용한 저택. 남자의 공포감을 확산시키기에 충분한 환경이다. 어쩔 수 없이 찜찜하게 샤워를 마치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자신의 저택을 활보해보지만 불안한 기분은 더 커져만 간다. 사사사.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무슨 소리지? 잘못 들었나? 남자는 TV를 끄고 더 소리에 집중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니다. 결국 남자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하고 경찰에 전화했다. 수고 많으십니다. 누군가 제 집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한번 순찰 좀 부탁드려도 됩니까? 경찰은 그저 불안해서 전화한 사실을 알고 건성으로 답했지만 그래도 주소까지 물어보고 곧 온다 했으니 안심이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10초 뒤 전화벨이 울린다. 매일 듣던 벨소리지만 오늘따라 기괴하다. 남자는 끊자마자 온 전화를 의아해하며 받았다. 여보세요? 지금 당장 대피하세요. 지금 당장. 방금 통화한 경찰관이었다. 네. 왜요? 혼자 계신 거죠? 그냥 대피하세요. 위험합니다. 남자는 허겁지겁 외투를 입고 집 밖에 나왔다. 몇 분 뒤 경찰차가 왔고 경찰관은 남자가 무사한 걸 확인하더니 저택을 수색할 준비를 했다. 저기 잠시만요. 왜 대피하라고 한 겁니까? 당신 전화 끊는 소리 들리고 한 번 더 끊는 소리 들렸습니다. 남자는 이해가 안 됐다. 그게 무슨... 그러니까 당신 집에서 누군가 다른 전화기로 엿듣고 있었어요. 세 번째 이야기. 바다 낚시. 한참 바다 낚시에 빠져서 무지 돌아다닌 적이 있어. 요즘엔 배 타고 하는 바다 낚시도 잘 못 가고 그러지만 말이야. 보통 갯바위 낚시라고 하면 배를 타고 조류가 잘 흐르는 포인트. 즉 바다 한가운데 솟아오른 여밭이나 조그만 무인도 근처의 바위 절벽으로 가서 기어 올라가 자리 잡고 하는 거야. 선장은 바위 절벽에 움푹한 곳이나 하여간 올라가 자리 잡을 만한 곳들을 잘 기억해 뒀다가 사람들을 내려주고 하루 지나서 다시 태우러 오고 하는 거지. 보통 그런 곳은 직벽이라서
수심이 10m 이상 20m 정도까지도 나오곤 해. 그리고 밀물 썰물의 흐름에 따라 조류가 잘 흘러주고 고깃대들이 지나가는 경로 근처에 있을수록 좋은 포인트로 각광을 받게 되는 거야. 그곳에 자리를 잡고 남극에서 잡아온 크릴새우에 각종 지바재를 섞고 어종에 따라 침볼이나 해초, 어분, 이거저거 섞어서 만든 밑밥을 주류에 따라 적절히 쳐주고 고기를 모아들인 후 반유동이네 전유동이네 하는 복잡한 채비로 낚아 올리는 거지. 솔직히 이거 존나 위험한 취미야. 고기가 많았던 시절에야 그렇게 위험한 대를 깔 이유가 있나. 그저 동네 포구 앞 방파제만 가도 팔뚝만한 감성돔을 낚아 올릴 수 있다면 백건 아깝게 멀리 있는 무인도를 뭐하러 가. 다 고기가 없어지니까 점점 더 멀리 점점 더 위험한 곳까지 쫓아가는 거지. 어떤 포인트는 심지어 밀물 들어오면 물에 잠겨버리는 곳도 있다고. 만약 태워다 준 배가 제때 안 들어오면 꼬르륵이지 뭐. 그런 곳 말고도 해안과 멀리 떨어진 곳이니 갑자기 너울 파도라도 한번 오면 쓸려나가기 십상이라. 어떤 사람은 바위에다가 앵커까지 박아서 안전 로프를 매서 허리에 걸고 하기까지 하는 거야. 보통은 수면에서 한참 위쪽에 자리를 잡아서 그런 일은 좀 드물긴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시꾼들은 위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좀 더 큰 녀석, 좀 더 잘생긴 녀석을 낚기 위해 점점 더 험한 곳에 포인트를 개척하고자 하지. 실제로도 고기는 점점 더 줄어드니까. 유명한 갯바위 포인트에 잠수부들이 들어가 보면 완전 개판이지 뭐. 낚싯줄에 바늘에 봉돌에 온갖 쓰레기로 도배가 되어 있고 갯바위 위에는 쓰다 남은 미끼, 먹고 버린 음식 찌꺼기, 온갖 쓰레기들, 잡아서 버린 물고기 시체들이 널브러져서 썩어가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도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존재해. 좁은 공간이 되는 포인트에 들어가서 텐트까지 튼튼히 쳐놓고 일주일 이상, 심한 경우는 몇 달씩 진치고 눌러앉아서 낚시를 하는 거에 미친 인간들이 있어. 근처 포인트에 낚시꾼들 데려다주는 배들이 정기적으로 들러서 식수하고 식료품들을 공급해주는 거지. 장박꾼이라고도 하고 원래는 이런 행위는 불법이야. 낚시꾼들은 나갈 때 신고해야 되고 들어온 거 역시 확인하거든. 사고방지 차원에서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 무인도에 눌러앉아 있는 걸 경찰이 허용을 하나. 그래도 뭐 그 동네 선장들 잘 알고 그러면 그냥 슬그머니 가서 자리 잡고 있으면 이 사람이 한 달을 있는 건지 어제 온 사람인지 알게 뭐야. 우연히 그런 사람 근처 포인트에 가게 되어서 텐트를 들여다보면 인간의 원초적인 향내가 그윽하게 풍겨 나오곤 하지. 거기다가 텐트 뒤 나뭇가지에 줄을 매서 잡았던 고기들을 배갈라 건조하는 향까지 섞여서 아주 끝내줘. 그런 건 낚시꾼들에게는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야. 단지 그 텐트 뒤 줄에 걸려있는 감성돔의 사이즈가 50을 넘는다는 사실에 감동을 먹을 뿐이지. 그것도 열댓 마리씩이나. 바로 그날 나는 완도 쪽에 잘 아는 낚시점에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갔었지. 잘생긴 감성돔 한 마리 잡아보겠다고. 낚시점에서 미끼도 챙기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내가 갈 포인트를 고르고 있는데 낚시점에 있는 뒷방에 사람 인기척이 나는 거야. 어디 아픈 것처럼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 혹시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주인 표정이 어두워. 내가 할 준비 다 끝내고 배 기다리는 동안 할 일도 없던 나는 궁금해져서 캐물어봤지. 장박 전문으로 다니는 50줄 들어선 아저씨였는데 나도 한두 차례는 만나서 소주 한 잔 정도는 했던 아저씨더라고. 근데 왜 낚시점 뒷방에서 끙끙거리고 있는지 이상해서 들어가 봤어. 그때 난 30도 안 된 젊은 초짜 낚시꾼이었고 그 사람은 극강 레벨의 고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들어가 봤더니 두 눈은 움푹 들어가 있고 정신이 반쯤은 나간 것처럼 맛이 갔더라고. 난 이 사람이 술판을 좀 심하게 버렸나 싶어서 아저씨 어디 아프세요? 하고 물어보면서 방에 들어가 옆에 앉는데 이 사람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끙끙거리고 있어. 아니 끙끙거리는 것뿐 아니라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어. 물론 날 알아보지도 못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나와서 주인한테 물어봤지. 저 아저씨 왜 저러고 있냐고. 어디 아프면 병원을 가든가 해야지 왜 남 장사하는 집에서 저러냐고. 일주일째 저러고 있다는 거야. 자주 가던 포인트에서 한 2주 정도 있었는데 지난 월요일 아침에 물 가져다 주려고 갔더니 미친 사람 꼴을 해서 텐트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배에 타더라는 거지.
그래서 태우고 나왔더니 뭐가 그리 무서운지 무섭다고 벌벌 떨면서 방에 처박혀서 술만 퍼마시고 집에 갈 생각도 안 한다는 거야.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집에 가봐야 아무도 없어. 돈이야 많지만 말이야. 궁금해지잖아. 하지만 난 뭐 조금만 있다가 배 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남 얘기를 더 물어봐야 의미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덮고 푹으로 나갔지.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해경이 낚싯대 일제 단속을 하는데 하필이면 내가 탈배를 몰고 나갈 선장이 뭔가 잘못되어서 걸렸다는 거야. 제기래. 타고 나갈 배도 없고 나 말고도 허탕친 낚시꾼들은 다들 씹어거리고 낚시점 주인은 또 나름대로 선장한테 욕하면서 싸움나고 결국 포기하고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고 난 어차피 오늘 돌아가봐야 일정 비어서 할 일도 없으니 술이나 한 잔 먹고 자고 가야겠다 싶어서 가게로 돌아온 거지. 나 말고도 평소 안면이 있던 40대 아저씨 낚시꾼하고 같이 가게로 돌아오면서 안주거리하고 술도 좀 사가지고 왔어. 그렇게 가게에서 판을 벌리려고 그러는데 아까 그 수상한 장바구니 슬그머니 나와서 옆에 앉더군. 냄새를 풀풀 풍기긴 했지만 아까보다는 한결 정신이 돌아온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얘기가 시작된 거야. 도대체 뭔 일이냐고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밤 이 아저씨는 어지간한 초짜 낚시꾼들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도 짬밥에 밀려서 못 들어가는 특급 포인트에 이미 2주 동안이나 자리 잡고 씨알 좋은 가을 고기들을 싹쓸이를 하고 있던 거지. 비록 그날 날씨는 별로고 파도가 높아서 힘들긴 했지만 날은 음력수 묻었으니까 물살도 적절하고 낮에 하루 종일 입질도 좋고 해서 두둑하니 고기를 건져놨는데 저녁 때가 되면서 점점 더 날씨도 나빠지고 해서 밤낚시는 포기하고 텐트 안에 들어앉아 술을 먹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달도 아직 안 뜬 초저녁인데 발 아래 직벽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 거지. 쌍둥이가 지나가나 싶어서 내려다봤더니 글쎄 수심십여 미터 되는 그 바닷물 위로 사람들 서너씩 두리번거리면서 걸어가더라는 거야. 남쪽 방향으로. 그래서 기겁을 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까 서너도 아니라는 거야. 바람은 불고 파도는 치고 구름은 잔뜩 끼었는데 그 구름 틈바구니로 희끄무레하게 비치는 별빛으로 보니 바다 위로 여기저기 서너씩 해서 못해도 1~200명은 넘을 사람들이 어떤 놈은 씩씩하게 어떤 놈은 허우적허우적 어떤 놈은 마지못해 자꾸 돌아보면서 서로 손잡고 가는 부부 같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야. 별빛 비치는 바다의 물결은 출렁거리는데 그 깊은 물 위로 사람들이 삼삼오오 뭉쳐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진 거지. 기절할 노릇이지. 순간 무섭기보다는 그냥 내가 오랫동안 혼자 있어서 꿈을 꾸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꿈을 깨려고 자기 뺨을 때리면서 호기침을 크게 한번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깨라는 꿈은 안 깨고 오히려 바로 발 아래 물 위로 걸어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쓱 들어서 자기가 있는 텐트를 올려다보더니 휘적휘적 절벽을 기어 올라오더라는 거야. 그때 마주친 눈빛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했어. 이건 진짜 기절초풍할 일이지. 사람 아무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바위섬 중턱에 텐트 치고 앉아있는데 그 깊은 바닷물 위로 걸어가던 사람들이 이침 소리 듣고 나를 보더니 바위 절벽을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거야. 도망갈 데도 없어. 숨을 데도 없어. 그저 텐트 입구 지퍼를 올려서 잠그고는 침낭 속에 머리 박고 엎드려 버린 거지. 그러고 있으니 잠시 후 텐트를 쓱쓱 소리 나게 쓰다듬으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팔다리는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식은땀은 비오듯 쏟아지는데 온몸에는 한계가 느껴지고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침낭 속에 대가리 쳐박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만 반복했다는 거야. 얼마 동안을 그러고 있다 보니 어느새 기절을 한 것 같은데 깨어보니 해가 뜨고 있더라는 거지. 조심스럽게 텐트를 열고 보니 날씨는 맑게 개었고 바람은 잔잔하니 물결도 가라앉았고 저 멀리 동쪽으로 붉은 해가 쏟아오르고 있고 이젠 살았구나 싶었다는 거야. 그래서 힘을 내서 짐 정리해서 도망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정신도 못 차리겠고 해서 남아있던 소주로 뱃병나발을 불면서 배가 오기만 기다리다가 선장에게 두말 없이 태워달라고 해서 장비고 텐트고 다 내팽개치고 배 타고 무트로 나온 거지.
나와서도 눈만 감으면 같이 가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잠도 못 자겠고 술만 디립다 퍼먹고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그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직도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얘기를 듣는 동안 어느새 낚시점 주인도 옆에 와 있더라고. 얘기가 끝나니까 주인이 덧붙이기를 자기는 뭣도 모르고 이 사람 내려놓고 다음 차수에 배 몰고 나가서 그래도 단골이라고 이 사람 텐트고 장비고 다 챙겨다가 가져다 뒀는데 야 깨름칙하더라는 거지. 당연하지. 우리도 이 얘기를 헛소리라고 웃어넘길 수가 없었거든. 왜냐면 주인하고 나 그리고 같이 있던 또 다른 낚시꾼 이 셋 모두 이게 무슨 일인지 알고 있었어. 이 사람이 귀신들하고 사이좋게 바다 위를 걸어서 어디로 갈 뻔한 그날. 그날이 바로 1993년 10월 10일 일요일. 서해 위도를 출발해서 격포로 오던 페리오가 침몰해서 292명이 사망한 그날이야. 거기다가 사고 와중에 44명을 구조해낸 사람도 바로 근처에서 낚시하던 낚싯배 선장이었고 그 외에 생존자들 중 상당수도 낚시꾼이었어. 낚시꾼들 복장을 봐. 구명조끼를 항상 입고 있거든. 억울했을까? 그래서 낚시꾼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그랬던 걸까? 비록 위도보다는 한참 남쪽인 곳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나무로 걸어서 어디로 가고 있던 걸까? 네 번째 이야기. 개가 짖는다. 시끄러운 개가 짖는 소리에 오늘도 깜짝 놀란다. 옆집에 사는 이놈의 개새끼는 내가 집에 출입할 때마다 항상 개소리를 해댄다. 목줄이 풀리면 금방이라도 나에게 덤빌 것이다. 오늘은 즐거운 날이어야 한다고. 모술 아다인 내가 드디어 여자와 미팅을 하게 되었단 말이야. 개새끼 개소리에 개지랄을 떨고 싶진 않아. 정장을 차려입고 마지막으로 거울을 한번 쓱 본다. 하, 깜짝이야. 개쫄았네. 개새끼야.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차에 탑승하고 미러를 확인한다. 개새끼와 내가 미러에 비쳤다. 약속한 카페에 왔다. 설마 저 돼지인가? 개씨발. 제발. 경환씨. 나를 부르는 천사 같은 목소리. 설마. 나는 그녀의 목소리와 얼굴에 마음이 뺏겨. 15분간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도 기억을 못했다. 정신을 차린 건 그 말 다음이었다. 혹시 강아지 키우시나요? 강아지라. 아차. 그 개새끼가 있긴 하지. 물론 옆집 개새끼지만 말이야. 강아지는 안 키우는데. 강아지 하니깐 옆집에 사는 저만 보면 맨날 지저대는 개가 떠오르네요. 경환 씨만 보면 지저댄다고요? 혹시 요즘 이상한 소리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상한 소리라. 아 맞다. 맞아요. 가끔 쓱싹쓱싹이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녀에게서 듣다. 개가 사람을 보고 계속 지저대는 건 그 사람에게 귀신이 붙어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 쓱싹쓱싹 거리는 소리는 귀신이 내는 소리라고. 나는 불안한 마음에 그냥 그녀와 다음에 만나기로 하고 헤어지고 해결법을 찾기로 했다. 그 개새끼가 아니었어. 나를 살리려고 한 거야. 무당에게 찾아갔다.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무당이란 작자가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오히려 내 말을 믿지를 않는다. 이런 개 같은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야 된다. 옆집에 찾아갔다. 딱히 냄새나고 역겨운 뚱뚱한 아저씨를 보러 간 게 아니라 그 개에게 고맙다는 마음에 소시지 몇 개 주러 갔다. 나를 싫어하는 거야? 뭐야? 나 참. 옆집 창문에 나의 모습과 개가 날뛰는 모습이 비쳤다. 쓱싹쓱싹. 이런 불안한 소리. 개에게 소시지를 주고 어서 가야겠다. 이런 개 같은. 내 손가락을 물어댔다. 키가 나왔다. 발로 걷어차고 그대로 도망쳤다. 멀리서 보았다. 옆집 아저씨가 나와서 나를 쳐다본다. 개새끼는 내가 준 소시지를 아주 개걸스럽게 먹는다. 다시는 개새끼를 좋아하나 봐라. 밤이 되었다. 이게 뭐지? 누군가가 내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다. 개새끼가 크게 지저대서 바로 정신을 차려버렸다. 쓱싹쓱싹. 본능이 직감했다. 도망쳐야 한다. 2층 계단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었다. 귀신인가? 모르겠다. 뛰어내리려는 찰나의 개새끼가 나를 보고 개지랄을 떤다. 개새끼야. 조용히 하라고. 가만히 보니 목줄이 풀려있다. 아니다. 이 개는 귀신을 볼 수 있어.
지금 내 바로 뒤에 있는 거겠지? 서슴지 않고 2층에서 뛰어내렸다. 이런 개씨발. 발목이 부서졌다. 개새끼가 나에게로 온다. 나를 구해주려는 거야. 소시지를 준 대가로. 나를 구해주러 걔가 나에게 달려온다. 개새끼야. 이거 안 나? 아, 아파. 저리 가. 젠장. 뒤에서 누군가가 내 머리를 쳤다. 정신이 아득해진다. 정신을 차렸다. 깨진 유리가 내 앞에 있다. 내 상체가 살짝 비친다. 근데 걔가 무언가를 먹고 있다. 저건 내 다리잖아. 풍겨오는 악취. 누군가가 나에게로 왔다. 이 개새끼. 너 죽여버리겠어. 개시팔. 쓱싹. 개시발 너 반드시 죽인다. 너를 찢어서 산채로 쓱싹. 저 개새끼에게 내 놈 시체를 먹이게 하겠다. 5번째 이야기. 나를 사랑했던 선임. 거라. 그냥 두십시오 뭐. 헛소리하지 마라. 그러니 이상한 소문이 돌지. 이 당직 부관 선임은 참 마음에 안 든다. 언제부터 그렇게 꼼꼼히 순찰해왔나. 그늘도 불이 들어왔다. 어제처럼 야간 정비를 하는 것일 테다. 5분 대기장으로서 도는 야간 순찰은 항상 정비과 앞에서 발이 멈추게 된다. 멈추면 소리가 들린다. 쓸쓸하고 책임감 있는 발소리. 그가 머문 시간은 약 한 달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난다. 많은 사람들은 의뢰 무서워했지만 난 반갑기만 했다. 그러 슬퍼져 울었다. 그를 처음 만난 날은 늦은 봄바람에 매정한 인사가 그리워진 첫달. 그러니까 이제 막 한여름으로 접어든 8월이었다. 장성에서 광주를 바라보면 큰 저수지가 있는데 그곳은 즉 남문이요. 하남공단을 향해 뻗은 시골길은 정문이고 광주에서 초행자들에게 요금 꽤나 뜯는다는 택시 선생들은 모두 동문이라는 세계 입구 상무대 이곳에서 그를 만났다. 찬 밥덩이에 달린다온 목숨이라는 구절이 있다. 군대의 식사는 은어로 짬이라고 불리는 만큼 스스로의 주제를 아는지 취사병들의 노력을 코웃음 치며 항상 몸이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때때로 생상내듯 좋은 자태를 보이곤 할 때가 있다. 우연과 우연의 산물인 돌연변이의 생존은 종 자체의 발전을 이끈다. 당신이 그런 희박한 가능성에서 기쁨을 느끼는 관찰자의 입장이라면 이 식사에서도 그러한 기쁨의 탄성을 낼 자격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돌연변이의 으뜸은 상무대의 취사장인데 많은 젊은이들의 혈기마저 식히는 산채 비빔밥마저 많은 참기름과 다양한 채소로 그 의상을 다시 세우곤 했다. 안 그래도 행복한 곳이라는 상무대인데 밥 먹는 것으로도 흠잡을 곳이 없었다. 그날의 나는 언제나 그렇듯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고 저녁으로 나온 산채 비빔밥에 참기름 섞인 양념장을 척하고 퍼올렸다. 다시 말하지만 이곳에선 산채 비빔밥도 모두가 좋아했다. 일상 자체가 꿀단지를 끌어안은 푸어 같아서 밥 먹을 때의 내 모습은 그 단지 속으로 손목까지 넣은 후 얼굴로 가져가던 개나리빛의 공과 같았다. 그때 나를 부르는 소리에 눈만 돌렸다. 나를 부른 이 사람은 특별하다. 뚜렷한 얼굴과 성격, 바르게 자란 정신을 지니기도 했고 사실 정말 개성 있게 생겼다. 길에서 한 번만 봐도 잊을 수 없는 그가 나를 불렀고 그 옆에서 날 보며 웃고 있는 그 남자. 드디어 만났다. 지금은 더 조차 남지 않은 옛 대대 법당은 종교시설로서는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바로 옆 일중대에서 법당을 찾는 이유는 쉬거나 숨거나 도망치거나 사라지려 하거나 아무튼 그랬다. 7월 먼저 상무대에서 교육받던 그에게 내가 전입 인사라도 하려고 그에게 전화를 한 장소가 그곳이었다. 불타는 더위는 너무나 묵직해서 어깨부터 목까지 마치 5개의 넥타이를 맨 것처럼 만드는데 더욱 불편한 것은 날씨와 닮은 그의 목소리였었다. 식당에서 올려다본 그는 정말 순진하게 생겼다. 분명히 하얗지도 않았는데 도화지를 보는 듯했다. 놀라고 반가운 마음에 튕기듯 일어나 인사를 했다. 나로 오였다면 폭발이라도 했겠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다. 그도 나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거울 속에 낯선 이를 본 것처럼 말이다. 그 후 내 교육 파견이 끝날 때까지 더 이상 만날 일은 없었다. 의뢰 어떤 관계에서든 가까워진다는 것은 만남이 자주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친해졌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는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그러니 내가 담배를 피울 때 옆에서 같이 있지도 않았다.
술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친밀한 유대감이 이러한 허세 깊은 공통점에서만 끌어오르는 것이라면 나와 친구해주는 이는 없었을 테니 이상하거나 어색하지 않았다. 불편한 것은 얼굴과 안 어울리는 그의 목소리뿐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를 만나던 날을 생각해 봐도 그것은 참 기묘한 일이다. 약 1년 전에 사라진 영내 생활이라는 제도는 초임 부사관이 내무 생활을 하며 병영의 분위기와 군대의 규율에 익숙해지도록 도와 무난히 적응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이미 명확하게 다른 두 집단. 문자 그대로 그토록 다른 부류를 예고도 없이 섞어놓고는 서로가 아름답게 조화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은 욕심일 뿐일 테다. 내가 그때 당시엔 그렇게 속하길 바랐고 법적으로나 서류상으로 문제가 전혀 없었지만 결코 들어갈 수 없었던 내 집단과 일상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하던 외집단에서 생기는 모순의 간극은 태생이 사팔뜨기는 되어야지 미치든지 정의 적응을 마치든지 하는 두 가지의 선택지로 메울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 외엔 태생이 미친 놈, 귀청소를 하다 귀가 먹은 놈, 음식을 먹다 혀를 씹어 먹은 놈, 그 위엔 베넷병신. 이런 자들이 상술한 선택지를 줄 자격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그저 미쳐버렸다는 말을 듣기가 보통이었다. 이런 일상에서 항상 6시에 눈을 떴었다. 그리고 이를 땐 2시나 3시가 되어서 눈을 감는 피곤한 순간에도 편한 마음과 더불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마르지 않아 내 땅을 적셨고 언제나 짙은 안개만 끼어 앞도 보여주지 않은 채로 습함은 더해져만 갔었다. 구타, 폭언 욕설, 모독, 디아, 조롱, 갈치, 부조리처럼 찌든 얼룩과도 같은 많은 단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형태를 가진 후에는 도통 곁을 떠나가지 않았다. 매달 들어오는 푼돈을 볼 때 그와 우리들이 함께 얼굴을 맞대고선 한껏 달궈진 날숨을 마음 놓고 뱉어내는 순간만이 맑은 날이었다. 그러니 친해지지 못하는 것이 되려 이상한 것일 테다. 그 중에서도 그와 나 그리고 한 남자는 특히 친했다. 한 남자는 나와 동양인데다 고작 1살 차이 날 뿐이어서 많은 공감대를 통해 쉽게 친해질 수 있었는데 여기선 그의 이야기를 변두리에 놓고 싶다. 각설하고 이 관계는 친해진다는 일상적인 의미보다 높고도 깊은 것이었다. 표현하자면 각기 다른 오라가 하나로 이어진 채 서로의 목을 감싸고 있는데 서로가 멀어지면 모두의 숨구멍을 조이게 된다는 본능의 공포로 인해 만들어진 관계. 이 정도가 적당하겠다. 그런 유대감은 동료애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살만했다. 그는 지금도 유행하는 게임의 고수였다. 그와 같이 아는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같이 대기업의 약자로 시작했다. 주말이면 얼마나 그걸 죽어라 했던지. 새 빛을 보여주던 태양이 정령 죽었어도 그만두지 않았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오직 이 사실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작은 경전 속의 진리처럼 많은 것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때가 뱀이 깨어나던 해였고 또 그 계절이었다. 매력 있는 젊은 남자를 표현할 때 그를 꾸며줄 수 있는 많은 말들이 있다. 젊은이나 멋진 또는 깔끔한 같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혼자 사는 남자에게는 이러한 수식어가 가깝지 않았다. 상솔한 낱말들이 어울리는 남자들끼리 살더라도 되게 축사의 느낌이 날 것인데 혼자 사는 남자라면 더더욱 그렇다. 거진 그렇다. 봄이 오니 달라진 것인지 새해의 다짐을 그제야 실천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아무튼 공부를 도울 책을 산다든가 방 청소를 마음 잡고 한다든가 따위는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였다. 당시 방이 깨끗해지면 득달같이 찾아서 내 방처럼 만들어 놓는 것이 나의 버릇이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그의 변화를 유지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라고 약 올리곤 했다. 이런 난장 속에서도 방 한편은 여전히 라면의 자리였고 반대편의 수많은 속빈 라면 봉지들은 그의 식성만은 지켜낸 것이 퍽 자랑스러운지 단체로 입을 벌린 채 좋기 며칠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중에 몇몇은 은빛 주둥이에서 마르지도 않은 벌건침을 흘리고 있었다. 챌린저를 찍은 그는 게임을 접는다며 프린트와 궤도 장비에 관한 책을 사들였다. 날씨는 더워지고 있었고 그는 앞으로 공부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나 역시 어제의 나처럼 금연을 다짐했다. 그 다음 주는 전철을 끌고 나가는 긴 훈련이 예정돼 있어서 어떻게든 보람찬 주말을 보내고 싶었다.
그와 나 동양의 후배는 가까운 여주 아울렛에서 주말을 보내기로 약속했었다. 무슨 일이었을까? 그를 부르지 않고 나와 후배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 지금이라도 부를까? 훈련 끝나고 다시 나오면 되지 뭐. 하긴, 덥다. 35도는 될 날씨에 1200마력의 힘을 쏟아내느라 분주한 엔진 위에서 일하는 것은 죽을 것 같은 일이다. 아직 3일은 남은 훈련이다. 문자가 왔다. 훈련장은 어때? 뒤집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어. 준비태세 검열한 것 가지고 맨날 넣었다 뺐다가 난리야. 정비과 막내는 나 혼자라고 나만 시켜. 내가 더 힘들다. 아, 헛소리하지 마십시오 좀. 여기 전차 열기에 햇빛에 뒤질 것 같으니까 밥도 안 주는구만. 부대도 힘들어. 야, 죽을 것만 같은 하루다. 하계 전투복을 가져오지 않은 게 후회된다. 방금 딴 것만 같은 얼룩무늬 전투복 위에는 하루 만에 하얀 소금이 내려앉았다. 소대장이 부른다. 야, X 죽었대. 네. 방금 12시 8분 프로 확정이다. 준비 태세하는 동안 필요 없는 물건들 정비과 크레인 위로 짱박으라고 시켜서 X가 올라가는데 방전이 나서 그대로 추락했대. 갑작스러운 농담이다.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아 무시했다. 하지만 소대장의 구체적인 설명이 머리에서 이해되고 있다. 나는 죽을 것만 같았지만 살아있었고 다음을 기약했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나를 그렸던 것이다. 나만을 생각하여 욕을 했던 것은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다. 정비과는 한동안 해가 지면 불이 켜졌다. 그곳에서 계속 물었다. 죄송합니다. 발소리가 들리지만 무섭지 않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현충원의 비석은 여태 대답이 없다.